동진강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길. 안개가 자욱한 옥정호 바로 옆에 자리한 이 마을에 동진강 물줄기의 발원샘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진강 발원지인 산읍면 여우치 마을에 있는 빈시암입니다. 이 발원지를 보는 것은 강의 이제 그 하천의 길이라든가 또는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느냐 하는 유량에 따라서 발원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쪽에 그 옥정 댐이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이 섬진강의 물이 동진강으로 방류가 되면서 태인천이 커진 겁니다. 이게 유량 면적이. 그래서 그 동진강의 발원지를 빈시암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곳 여우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세차게 바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동진강 물길 따라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여기. 과거 운암발전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쓰임새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건물 외벽에는 운암발전소라는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폐쇄가 되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섬진강의 물길을 이쪽으로 끌어들여 그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는데요. 녹슨 배수관은 마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운암발전소가 완공이 된 것이 1931년이니까 지금 거의 100여 년 가깝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전기 시설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대단한 문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기만 보급된 게 아니고 여기서 방류된 물이 그 넓은 김제 만경평의 농업용수로 이용이 돼서 또 그 풍작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폐쇄가 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우선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여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대자연의 이치. 이를 거스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동진강은 호남 평야를 관통하며 생명을 키우는 젖줄이 됩니다. 풍요로웠던 지역. 그래서 역설적으로 탐관오리의 표적이 되었던 곳이죠. 옛날에는 이 동진강 주변에 살아서 상당히 다른 것보다 먹을 것 걱정은 덜하고 풍요롭게 산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동진강의 이 주변에 저 마을이 이 동진강 덕택에 농사를 매년 풍년을 질 수가 있어서 이 앞 마을이 이평면 8선입니다. 야달 선비가 야달 부자가 있어서 야달 선비가 는 8선리 8부마을, 이게 부자 마을이죠. 그래서 이 넓은 배들 평야를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들 살았었습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이곳에 조병갑이 만석보를 세우게 되는데요. 예부터 정읍천은 물이 마르지 않아 이 일대는 항상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리고 그 물을 가두기 위한 시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래 보가 오랜 옛적부터 민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민보가 정읍천 정읍에서 따르면서 마을마다 있어서 여기가 그거 보고 옛날 시골 말로 매기라고 하는데 9번째 매기가 있는데 아홉 번째 매기 민보 다음에 그 만석보를 조병갑 군수가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죠. 원래 이곳이. 예, 그렇게 보호를 막지 않아도 원래 농민들은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수탈을 목적으로 타막 관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동학 농민혁명의 발단이 됐던 만석보. 그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비가 우뚝 서 있는데요. 그런데 조병갑이 세운 만석보의 위치는 이곳이 아닙니다. 지금 만석보 유지가 저 아래쪽 보니 저것을 얘기하는 건데. 태인천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조병갑의 만석보가 있었다는 건데요. 1892년 고부에 부임한 조병갑은 울력이란 명분으로 농민들을 동원해 불필요한 보를 새로 만들었던 거죠.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풍년 농사를 짓던 이곳이 탐관오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1894년 성남 민심은 조병갑의 만석보를 무너뜨리고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농민혁명의 물꼬를 트게 된 일대 사건인 거죠. 넓은 평야 시대를 배경으로 부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풍요로운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련된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풍요로운 고장이 풍년이 되면 될수록 더 수탈을 당하는 지역이 된 겁니다. 호남 평야를 가로지르는 동진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정읍시 산회면에 자리한 김명관 고택입니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으로 알려진 이곳은 한옥 건축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던 김명관은 명당으로 소문난 이곳에 집터를 잡고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투자해 대저택을 완공했던 건데요. 당시 집 앞을 흐르던 동진강은 지금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거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정읍이 산이잖아요. 다만 그 통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바로 작은 지금 내지만 동진강의 상류이거든요. 그 당시 지금부터 150년, 200년 전은 충분히 작은 배는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배는 다니지만, 예, 그래서 그 물길을 활용했던 것이고, 옛날에는 배를 통해서 한양으로 조운이 되고 다시 오고, 그러면 그 물길 동진강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퇴적되고 수량이 줄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조운의 어떤 기능을 못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기 입지랑을 봐야겠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통이나 이거 엮여지죠. 동진강 물길 따라 걷다 보면 훈훈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정읍 칠보면에 그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죠. 전참봉 김영채 시해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공휘 영채 근 1928년 당시 이제 간지가 무진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무진과 아마 기사 같은데 29년 기사 나오네요. 무진년 기사년에 거듭되는 흉년, 그러니까 거듭되는 이제 흉년에 호세를 이제 납부를 하지 못하니까 이 면민들 호세 전체를 대납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대납했던 규당 김영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진강을 끼고 있는 이곳에 그의 집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여 년의 세월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인데요. 칠보 면민들의 호세를 대납했던 규당 김영채가 1940년 이곳 산회에 새 집을 짓고 이사를 온 건데요. 그래서 규당 고택이라 부릅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규당의 증손자는 근검절약과 예의범절을 강조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는 증조 할아버지인 규당 영자 채자 쓰시는 그 어른 그 슬하에서 같이 제가 모시고 겸상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 노안 표정을 짓는 걸 보질 못했어요. 뭐 이렇게 나무래거나 그러신 일이 없어요. 전부 그 예의범절해서 저 비슷한 손님이 와도 반드시 문 앞까지는 전송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그분의 일상의 몸에가 배어 있으셨고, 그러고 늘 이 마당에 불이 있으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도 뽑고 일상생활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큰 벼슬을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제 증조부입니다. 석지 채용신이 담아낸 그의 모습에는 남다른 기품이 느껴집니다. 대대로 살던 정읍 칠보를 떠나 산회의 터를 잡게 된 것은 당시 이곳이 최고의 명당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 유명세는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죠. 여기 저 뒤에와 또 옆에 저 근방에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라남도 장성, 무안, 또 전라남도 나주, 또 기타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평사나간이라고는 명당이기 때문에 명당 찾아서 왔다, 그렇게 그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사나간은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은 형국을 말하는데요. 최고의 명당터에 내려앉은 듯 자리한 규당고택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진강을 마주한 김명관 고택 또한 진해산으로 통하는 창하산 자락 명당터에 자리하고 있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옛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듯합니다. 풍수에서 여러 가지 그 집과 주변의 형국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걸 형국론이라고 하는데, 산이 닭 벼슬 모양을 하고 있거나 그럼 저걸 닭으로 상정하자.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그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뾰족한 분이 있으면 저걸 독수리 머리로 생각하자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은, 움직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꽃으로 다가오고 나는 그걸 꽃으로 보고, 이런 것처럼 그 땅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자 하는 집안의 어떤 그 가훈 또는 그 뭐랄까 철학을, 그런 그 형국론을 가지고 붙이는 거죠. 평사나간이라 이름 붙여진 명당터에 자리한 규당고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이 가풍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지역민들을 감동시킨 선행은 또 있습니다. 동진강의 물길로 이어지는 이곳은 칠보의 수력발전소. 1945년 완공 당시 남한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호롱불에 의지한 채 여전히 어두운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그 문제를 해결한 이가 규당의 아들인 김윤술이었습니다. 제 조부 되시는 저 윤자 술자 어르신께서는 여기 칠보 수력발전소가 생긴 이후로 그 생산되는 전기를 전부 전주라든지 큰 도시로 내보내고, 이 산회 여기에는 전부 호롱불을 쓰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발전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전기를 못 쓰고 이렇게 암흑처럼 사니까 저희 조부께서 안전 측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전기를 쓰고 싶으면 개인이
전기 전선을 세워서 끌어가라. 전기 시설. 예, 시설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 당신이 그 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칠보에서 여기까지 전신주 공사를 개인이 부담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규당 고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정읍 산후면민들에게 전기라는 문명의 혜택을 선물해준 그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죠. 전기 시설에 필요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른께서 백마지기 2만 평을 희사를 했다. 그 이 희사라는 글씨가요, 기쁠 희자죠. 예, 사자가 버릴 사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기쁘게 내놓았다, 기쁘게 버렸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아마 이쪽 주변 지역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 누구도 선뜻 흉내내기조차 힘든 나눔과 배품의 삶을 살았던 규당 고택가의 사람들. 근검절약으로 일궈낸 부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겸양의 미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후손은 옛것을 잇는다는 뜻의 소고당이란 이름으로 그 명맥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옥의 멋을 알리는 것은 물론 규당 고택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젖줄 동진강은 정읍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풍년 농사를 자랑했던 이 땅은 역설적으로 탐관오리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었죠. 동진강을 찾게 된다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명당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